이제 투자를 하되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확 다 팔아가지고 현금 100% 가져간다? 이거는 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해서 이 정도 섹터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이전에 시장이 좀 급락할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경고성 멘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업을 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일단 요걸 디폴트로 먹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얘기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회의론자다, 폭락론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좋게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좀 대비하자라는 차원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아무리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제가 워렌 버핏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수영복은 입고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아예 그냥 물 밖으로 나와버리시게 되면은 목표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와 수영복을 입고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구명조끼나 수영복 역할을 해주는 게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현금만 확보하신다면 지금도 뭐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너무 많고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시황도 짚어드리면서 시간이 좀 나오면 그것도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월요일, 수요일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됐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이제 급하게 축약해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넉넉하게 이제 앞으로 뭐 개별 종목이나 이슈들도 차근차근 잡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제 PPT 준비해온 거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였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아주 큰 빅 이벤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이 금리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나는데 이 격차가 우리나라가 더 높은 쪽으로 격차가 나야 일반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융적 지위가 더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더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도 이제 외환보유고를 녹여가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환율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물론 뭐 IMF 때보다 뭐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IMF 때랑 비교하는 게 맞나? IMF 때는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라는 걸 IMF 기준의 잣대를 들이미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IMF급의 폭락은 나오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크든 작든 급락이 나오든 폭락이 나오든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게 물론 저도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충격은 대비하시되 만약에 그 충격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뒤이어 나올 폭등장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금만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금리 추이를 같이 또 보게 되면 우리가 3.5%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2.7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많이 격차가 나올 때가 3.5랑 5.5였으니까 2%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1.5%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인 인하를 하면서 1.75까지 다시 또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더 금융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인데 4.5%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성장성이 한국이 더 크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요즘 보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할 수 있겠다. 3월 초에 이제 한국 외환보유고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 자체가 10월 달까지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4,110억 달러 뭐 이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4천억 달러 이제 그 붕괴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3천억 달러 선까지 이제 무너질지 여부는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제 전년 대비 한 1.5% 정도가 나와줘요. 이게 저는 역성장으로 또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뭐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1%대 성장률이 거의 이제 고착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를 살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되면 1% 성장률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1%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뭐 일본 같은 나라나 이제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한국도 이제 일본 따라서 잃어버린 10년, 20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2월 달에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적자로 돌아섰고요. 경상 수지는 뭐 이제 올라서고 있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3월 달에 또 지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로 이제 돌아선 이후에 그 흐름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 물가랑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가 또 높은 수준이냐? 일단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1%대 성장률 대비해서 CPI는 높다라고 평가되지만 일반적으로 2% 초반이나 뭐 2% 언저리의 물가 상승은 그렇게 우리가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미국이랑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국과 상이한 지표 산출이 되고 있어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물가지수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 2.2% 정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고 생산자 물가는 한 1.7%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은 뭐 물가가 물론 높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이건 살려야 한다. 뭐 솔직히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뭐 있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저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는 합리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랑도 좀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현 시점을 봐서는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한 거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 말로는 뭐 미국 주식 선호한다 얘기는 하는데 행동을 우리는 봐야 하잖아요. 10분기째 지금 현금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24일 날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건데 그 이전부터 얘기는 나왔죠. 이미 지금 보여드리는 2024년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현금 챙기고 비 오는 날 대비해야 된다. 작년 연말부터 이미 얘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이성적 가치평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식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내가 공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한 발 빼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저도 초반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주식 잠깐 안 해야지. 다 빼가지고 그냥 현금 100%로 좀 쉬고 있다가 좋아지면 그때 하지. 좋아지면 그때 하지라고 하면 그땐 못 삽니다. 이미 그땐 다 날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제 투자를 하되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확 다 팔아가지고 현금 100% 가져간다? 이거는 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미국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뭐 미국도 좀 꺾이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강달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을 해칭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시장이 좀 큰 충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살 수도 있겠죠. 저는 좀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던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시장의 심리가 무너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장 충격이 오는 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963달러 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기대 인플레가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갔죠. 미국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실질 물가도 이제 올라가게끔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라도 말로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이 기대 인플레를 좀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아마 연준 쪽에서는 더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까지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인상까지는 아니고 동결을 뒤로 계속 끌어가지고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한 5월 내지 올해 중순까지는 현재 이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월 중순에 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PPI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유가를 트럼프가 계속 낮춰주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억제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이제 치솟냐? 결국 이제 관세 문제거든요. 트럼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관세 한 달 내에 발표하겠다. 이게 이제 4월 3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유예기간 끝나면 관세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이제 또 3월에 시작이 되는 건데 결국 이렇게 관세가 3월달, 4월달에 연달아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빅 이벤트, 어떻게 보면 관세로 인한 충격이 3월달, 4월달에 연달아서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3월 이제 19일에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일단 간을 볼 것 같아요. 관세 충격이 어느 정도로 물가에 타격을 주는지. 그래서 3월 달에 역시도 일단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5월까지는 우리가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월 7일까지는 현재 4.5% 뭐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5월 내지 6월 달에 빠르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5월 달에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 거 5월, 6월, 7월 매달 이제 5월부터 7월까지는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5월에서 7월 요 사이에 한 번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좀 거기에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전에 한번 시장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4.5% 기준금리가 고착화되게 됐을 때 결국 고금리입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 불경기가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거 물가도 기대 인플레 치솟아 오르면서 물가도 튈 것 같은데 이거 고금리도 유지된다고?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이 불경기까지 합세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되는데 이게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소매 판매 이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가가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앞으로 엄청 치솟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결국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물가에 타격을 줄 정도로 영향을 준다? 그러면 또 딜레이를 시키거나 계속 협상 카드로만 쓰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해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한 타격을 받더라도 그걸 상쇄시킬 정도의 유가 하락을 유도해서 물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심리는 좀 앞으로 해결될 만한 악재인데 그걸 과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흐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70불 아래로 떨어지면은 사실 계속해서 정말 낮은 가격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70불 아래로 깨면서 WTI가 깨졌습니다. 트럼프가 뭐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떨어지면 65불 아래로도 저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딱 그 지점부터 고점 찍고 불이 나게 유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사업가 출신이니 저는 뭐 이 부분은 아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뭐 이 원유 공급뿐만 아니라 LNG 공급을 늘려서 인도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의 뭐 진짜 장사꾼 같더라고요. 가지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니네 엄한 데서 에너지 사더라 우리한테 사야지 하면서 거의 뭐 반 협박성이던데,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미국이랑 같이 또 상생하려면 에너지 수입하겠다, LNG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또 서로 산업적인 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앞장 서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유가를 낮추는 국제적인 이 상황 안에서 미국은 유가를 낮추고 그리고 계속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린 그럼 어느 쪽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역시 뭐 LNG 관련된 기업들이나 거기에 좀 파생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화면에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3월 달에는 뭐 3월이랑 4월에 미국의 관세 이벤트도 있지만 3월 말에 한국의 공매도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결국 이제 롱숏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대장 섹터들이 공매도 타겟팅이 되면서 좀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로봇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이제 저 PER, 저 PBR 혹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바닥에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기업들, 성장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거나 굉장한 가치주인데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네?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동안 많이 외면받았었던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얘기했었던 뭐 통신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들도 그동안 주목을 못 받다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해서 요 정도 섹터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주들이 정말 많이 갔는데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방산이라는 키워드로 뭐 군함들이 많이 간 반면에 LNG 운반선에 해당되는 삼성중공업은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선주가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현재 이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삼성중공업은 앞으로도 계속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하나오션과 HD 현대그룹주에 비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 쪽도 수혜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크게 튈 수는 있어도 안정되는 국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한항공이나 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HMM이나 지금 들어가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HMM 역시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한 차례 신호탄을 주긴 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 강력한 매물대 중에 하나죠. 주봉상 120선 저항을 한 차례 맞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을 돌파를 못하다가 지금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 과연 22,000원에서 2,500원 요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선침해하는 스타일이다 장기적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부터 좋다고 봅니다. HMM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요. 그래서 LNG 운반선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좀 같이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오리엔탈 전공이 있습니다. 트 전공이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오리엔탈 전공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당분간 좀 수혜를 받을 만한 대표 핵심 종목들까지 같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개별 기업들을 조금 더 쪼개가지고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는 또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 아무쪼록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에서 대비 단단히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 올해 금리나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해서 지금 2번 할 수 있어로 이제 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올 때 미국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지금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한 2%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저도 넘게. 오면서 봤는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미국 투자의 비중이 80%가 미국채거든요. 아, 그러세요? 난 지금 80%가. 그래서 난 되게 민감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동안 좀 마이너스가 나다가 이제 지금 뚝뚝뚝뚝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인데 네. 이러한 것들이 가져올 그 변화 어제 우리가 좀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줬던 데는 우리도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뭔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이 투자자 심리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노이즈들은 있겠으나 결국 이러한 것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결단을 뭐 다음번이든 뭔가 좀 내리게 하면서 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이제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제가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하게 되면은 그냥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뒤로 미루게 되면 기준금리의 이 방향성이나 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길어진다는 것은 증시가 빨리 많이 올라가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물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를 적극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물가 문제는 결국엔 해결될 문제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저는 계속될 것이고 다만 뒤로 밀리는 구간 동안 좀 힘들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 구간을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못 버티고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휘청거리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금만 확보해 놓으면 충분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오히려 중간에 그런 급락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큰 상승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매파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를. 그래서 말과 행동은 다를 겁니다. 물론 행동으로는 딜레이 시킬 수 있지만 인상한다라는 기준금리 인상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러한 것들은 노이즈고 이러한 그렇죠.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으니 그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현금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자.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금리 인하가 됐든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확 풀려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도 그러고 오히려 의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 당분간 안 할래. 무너지면 그때 확 내리면서 시장을 한 방에 이제 퀀텀 점프로 들어올리는. 뭐 사실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장이 또 뭐 비슷하게나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